오늘서부터 저희가 4주 동안 건축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 갖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분을 모시는데 세 팀이죠. 부부 건축가고요. 오늘도 부부 건축가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네, 권 소장님만 앞에 계신데요. 오늘 아마 권영표 소장님하고 김순주 소장님 발표하실 게 이야기를 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보시고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좀 대략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우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 운영하고 계신데요. 2009년에 만든 설계사무소고요. 그동안 뭐 서울 금천 공공의 방, 종로 느린 집인가요? 느린 집? 아닌가요? 느린 날, 네, 죄송합니다. 느린 날, 뭐 이런 연구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 홍박물관, 판교주택, 양평주택, 그 다음 최근에 상수동 골목집, 맞죠? 네. 등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아마 이 프로젝트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건축가들한테 의뢰해서 학교에 이렇게 교실 바꿔주는 프로젝트라든가 아주 자그마한 그보다 아주 소소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이 어떻게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예상 시간은 한 12시 반이고요. 그 전에 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표 소장님 이야기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건축하는 권형표입니다. 소개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부가 같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울렁증이 좀 있는데 같이 건축하는 김 소장님은 저보다 더 해서 이 앞자리에 앉는 걸 많이 꺼려하세요, 항상.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뭐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구축하는 것에 있죠. 최종적인 목적,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시점에서 보면,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짓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많이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편안한 건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첫 이미지가, 슬라이드가 옷을 짓는 것과 밥을 짓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 지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인데 공교롭게 이거를 다 짓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행위를 일컬어서 이제 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짓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흥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옷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이 궁극적인 이 지어진 것의 이런 물리적인 결과물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짓는 것은 어쩌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했던 아주 작은 작업부터 아주 크게는 이제 도시에 대한 고민을 건축가들은 이제 간간히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제 뒤에 김 소장님하고 꼬맹이가 같이 앉아 있는데 저희 꼬맹이도 요즘 애다 보니까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뭐 컴퓨터나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이제 고전적으로 이야기는 사실 시작과 끝이 있고 어떤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공간이 나열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사연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디지털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특히나 이제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이야기가 사실 조금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고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은 제가 이해하고 이러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사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자기가 풀어갔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게임을 하면 그 이야기를 다시 전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 이후의 작업들이라든가 저희 세대 다음 이런 건축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흥미있는 작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꼬맹이가 이런 게임을 모르던 시절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놀고 그랬는데, 모처에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뭐 갔다 온 곳을 그리자고 합의하고 그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뭘 그린지 잘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해가 있고 구름이 있는데 되게 커다란 로봇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팔이 좀 짧은 로봇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전날 이제 서울 타워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보통의 이제 건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건물을 주로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밑에 로봇 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책 겸 해서 그 서울타워까지를 걸어서 쭉 남산을 올라갔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아무래도 어리니까 힘들었을 거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던 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타워는 굉장히 찌그러진 납작한 집이 돼버렸는데, 밑에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올라가는 그런 여정에 있었던 과정이 이제 담겼구나. 뭐 굉장히 이때의 감성을 다 이미 잃어버려서 1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런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뭔가 대상을 인식하고 그 건물을 경험하고 하는 그 과정을 그 오브젝트로서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서울타워를 어떤 분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것, 올라가는 과정, 뭐 예전에는 차로 올라갔었으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하지는 않았었겠지만, 요거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그 나무 블럭들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아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하는 부모들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집중하죠. 이렇게 블럭 놀이를 할 때도 이렇게 뭔가 비례를 맞추려고 하고, 한쪽이 너무 나지막하면 반대편에서 뭔가 좀 높게 올려야 할 것 같고, 물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그 마을을 만들죠. 이러라고 있는 거는 아닌 블럭인데 저희는 주로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흥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짓고 나면 엄마 아빠는 이제 놀이가 끝이 난 거죠. 다 지었으니까. 근데 아이는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작은 인형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큰 인형이기도 하고, 요 조그만 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마을이 제 기억으로는 길게는 열흘, 뭐 더 짧게는 뭐 한 3, 4일이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제 움직이죠. 마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아이는 3일에서 5일 동안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놀 때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사가 되고 아빠는 괴물이 되는 거고, 엄마랑 놀 때는 왕자님이 되고 공주님이 되죠. 그래서 아빠는 항상 악역이에요. 게임을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어떤 그런 것은 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뭔가 이 공간을 배경으로 혹은 본인이 상상했던 그 무엇을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장소로서 필요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야기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들면서 건축을 하는 엄마 아빠는 그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한 반면에, 이 아이는 이미 여기에서 전개되어질 많은 상상의 이야기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많이 펼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저희는 색깔을 맞춘다거나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와 꽤 긴 시간을 그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이제 실내에서 이런 놀이뿐만이 아니라 뭐 그 알코미술관에서 사실 건축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그 포멀한 그런 형식으로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아이들의 많은 놀이는 건축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실제로 이제 집을 짓는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놀이를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안 할 거는 같은데 어떤 영역, 땅에 뭔가를 그려내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역과 이쪽의 영역을 나눠서 이제 그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놀이를 한다든가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 하는 굉장히 건축적인 놀이다. 왜? 그것을 그리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 정도의 아이들이 알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 나름의 어떤 이야기.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건축 저희가 했던 작업 쪽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 꼬맹이가 첫 돌 때 저희가 선물해준 그 집이에요. 대단한 부모들이죠. 첫 생일에 집을 선물을 해줬어요. 이제 이걸 살 여건이 안 돼서 이때는 아파트 살았었는데 이제 재활용 쓰레기장에 있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냉장고 상자를 주워다가 만들어 줬었어요. 굉장히 잘 오랜 시간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잘 아실 만한 미국의 어느 대통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의 책상 모습이죠. 그 아기가 그 집무실 책상 아래 들어가서 놀았던 그 장면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찾게 돼서 아이들은 굉장히 작은 공간을 좋아해요. 이유는 뭐 물론 굉장히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공간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곳에 끊임없이 엄마나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본인들의 뭔가 몸짓이나 움직임,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장면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 이제 요거는 갑자기 좀 이미지가 스킵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공간이 흔히 말하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이런 영감이나 자극을 줄 수 있는 공간들로 좀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던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 프로젝트는 이런 경험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저희가 바우 건축을 시작을 하고 사실 뭐 처음 건축 시작한 사무실에 누가 일을 주겠어요. 일이 없었죠. 일이 없다 보니까 집을 만들어서 팔아볼 수는 없을까. 근데 이제 제대로 큰 집을 만들어서 팔기는 어려우니 이제 아이들의 집을 만들어서 처음에 생각은 이제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던 이런 어린이 집들에 대한 못마땅함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낄 만한 그리고 그런 공간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간에 관련된 교구 같은 성격이 있기도 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집은 공간이 아이들의 힘에 의해서 굴리고 돌아가고 움직여지고 그렇게 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집이면 좋겠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건축가들이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했던 일련의 그 연습 모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집을 보완을 하게 됐고요. 얘는 이제 하나의 집인데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좀 다른 모양들을 갖게 되는 형식을 갖고 있죠. 장난감 집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만지고 놀아야 되니까 굉장히 재료가 굉장히 중요했죠. 나무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전한 좀 단단한 그런 스펀지 같은 것들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들을 해서 실제로 뭐 주변에 있는
다른 건축가하고도 같이 이제 이거를 상품으로 이렇게 좀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대개는 건축가들이 만드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디자인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작은 것이다 보니까 사무실이 이렇게 난장판이 될 정도로 해서 결국은 이제 직접 만들고 처음에는 판매를 할 정도의 자신감도 없어서 여러 곳에 전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실제로 잘 노는지 뭐 유치원이나 이런 전시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그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방식으로 잘 가지고 놀았고 저희는 한 2명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집 안에 한 7명이 들어가가지고 저 막 각각의 구멍으로 이렇게 기어 나온다든가 생각한 것보다 집이 단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요. 뭐 생쥐 본인들이 뭐 우리가 설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생쥐가 된다든가 이제 치즈처럼 집이 생겼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이제 그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스토리를 본인들이 지어가기도 하고 뭐 종이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스펀지로도 만들고 뭐 물론 나름대로의 이것이 이제 이렇게 펼쳐졌을 때 집이 이렇게 접혀졌을 때 그런 건축적인 아이들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도 전시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 이제 저의 목표는 10개를 팔면 1개씩 기증을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년에 10개 파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증을 몇 개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몇 개가 팔리는지 잘 그 체크를 못해요. 이제 저희가 디자인하고 마치 이제 책을 낸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하고 이제 종이를 가지고 아이들 가구를 만드는 그 디자이너분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적게 팔리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놀이와 같은 건축,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 건축으로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고민하게 했었던 가장 오랫동안 디자인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작은 집의 사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 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 안에 좀 이렇게 소외된 공간, 버려진 공간 이런 데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건축 그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공간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사례예요.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후원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1년에 한 7, 8개 학교 정도가 매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점점 그 이렇게 지원이 적어져서 사실 실제로 진행하는 건축가들한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큰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좋게 많이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제 공사비라고 하는 게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는 지향초등학교라는 그 초등학교에 이제 2동이 있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안쪽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뢰를 받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첫날이에요. 가서 이제 그 수업을 같이 하기로 한 친구들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사이트 우리가 작업을 할 장소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이유는 이 창틀을 못 올라가게 하세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마음껏 올라가서 내려다도 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올라가도 보고 걸터도 안고 이러면서 이제 현장을 봤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여기서 욕망하던 것, 좀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늘 저곳에 가서 아이들은 그곳에 올라가고 싶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항상 선생님들한테 이제 혼나고 그랬던,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 조사를 했더니 1위가 이제 조용히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6년간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니 그랬더니 이제 1번이 조용히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하는 그런 이유가 끊임없이 6년간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교육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올라가지 마, 조용히 해, 뛰지 마,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동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콜라주 작업, 뭐 건축가들처럼 이렇게 익숙한 그 도면이나 이런 거를 그릴 수 없으니 저희가 즐겨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뜯어붙이고 오려붙이고 하는 작업을 많이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작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이나 글로 이제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을 이제 그 유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노란색, 분홍색,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해본 것, 그다음에 꼭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지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흥미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고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해간 이제 큰 이렇게 그 곳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제 그 종이 위에 이제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을 이제 각 팀별로 이렇게 해보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친구들은 저 창가를 다 이렇게 방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곳을 안전하게 만들면 진짜 방이 되면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놀아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진짜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방은 뭐 보이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굉장히 이쁜 방이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뭘 하고 싶니? 그러면 자고 싶어요가 제일 많았어요. 되게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실제로 이 공간은 뭐 예를 들면 국어 시간이 끝나고 미술실, 뭐 음악실로 가는 그 통로에 있는 그 연결 다리 공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5분, 10분을 아이들은 항상 이제 조용히 줄 맞춰서 서서 기다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욕망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잘 이렇게 풀어놓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려울 것 같은 표현들도 뭐 서슴없이 얘기들을 하고 건축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본인들의 공간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작업하는 풍경들이고 뭐 가장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특별한 아이들한테 이런 과정에서 뭐 스킬을 알려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이미 많은 미술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은 연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곳을 어떻게 어떤 쓰임으로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풀어갈 거냐 여기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모듬이 9개 모듬이었는데 각 모듬에 그 적극적이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 학부모님들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셨고 선생님 한 두세 분이 각 모듬에 한 분씩 들어가셨는데 너무 적극적이셨어요. 그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업에 방해가 됐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런 시간에 뭔가 내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신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러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역할은 부모님들 이렇게 자제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 김 소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 어머님이세요. 네. 네, 그랬던 사례들. 총 9개의 작업들. 뭐 예를 들면 바닥에 수족관을 만들어주세요. 뭐 천장에 오솔길을 만들어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침대가 계속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판기가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자판기와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자판기 이런 것들. 선생님들의 생각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도서관.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공간과 선생님의 공간, 혹은 학부모님들의 공간. 끊임없이 저한테 소장님 여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작업에서는 전혀 책이 등장하지 않아요. 간혹 있는 책은 다 그 선생님과 어머님들이 붙이신 것들이고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본인들의 그 작업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때는 제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들으시고 많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팀들이 했던 작업들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저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 모든 과정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많은 상상과 이야기와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로 끌어내리는 작업이죠. 여기서 어떤 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지,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지, 그거는 건축가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축가에게는 그것이 형태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재료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공간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면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다양한 건축적인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배합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느냐.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건축가한테는. 이때는 사실 경우의 수가 무한대죠. 무한대의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뢰한 누군가, 이 공간을 사용하게 될 누군가와 건축가가 감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 결정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은 사실 번복되기가 어렵죠. 구축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 안에 뭐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어떤 커다란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논돼야 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지어진 이후에 건축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작동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대체가 어렵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그 과정이었어요. 제가 아직 저희한테 그렇게 크고 의미 있는 건물은 아니었지만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공간에서 어떤 하나의 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던 방을 10개 만들어주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님들과 선생님과 저희의 이제 대화가 되죠.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마음껏 낙서하고 놀고 자고 그럴 수 있게 해주마. 아저씨를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선생님과 그 부모님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노는 방을 10개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하나를 껴줬어요. 이제 책이 들어가는. 네. 이거를 주고 이게 9개를 얻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었고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진행하는 이런저런 과정에서 저 도서관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이즈나 책이 많이 꼽혀 있는 공간이 작으니까 필요성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10개 놀이하는 방을 만들긴 했는데 이 책이 이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던 놀이를 위한 아이들이 원하던 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어머니들이 원하던 책꽂이에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안으로 이제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총 10개 이런 방을 디자인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이라도 저기 나와서 이렇게 앉으면 이제 이렇게 그 척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편하게 교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넣었고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주 건축적인 재료들이에요. 뭐 이렇게 철판에서 자석놀이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낙서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잠을 위한 쿠션이 되어져 있는 방.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싸웠을 때 등 돌리고 있는데 마주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앞에 이제 저희가 계단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이 공간이 좀 아주 흥미있게 좀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복도 쪽에서 보면 이렇게 양쪽을 마주하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가들은 이제 입체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그 얹으신 책꽂이에요. 저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조심스러우세요. 그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은 저거 망가질까봐 막 이렇게 예쁘게 애써서 했는데 망가질까봐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냐 신고 올라가느냐 가지고 막 정말 열띤 토론을 하셨고 아이들은 당연히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흥미있게 즐겁게 이 공간을 만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창가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제 선생님들의 큰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아이들만의 이제 작은 방을 10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거울로 되어져 있는 방이고요. 아주 작아요. 방이 크지는 않고 자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방이고요. 이건 연출된 사진이에요. 사진 작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을 했어요. 사실 아이들은 훨씬 더 과격하게 놀죠. 이거보다. 이렇게 보기에 우아할 정도로 예쁘게 놀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아이들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두 개 됐는데, 그 아이들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혼자 있을 때는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범주 안에 활동을 하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이렇게 상상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포장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단단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같이 노는 그런 공간인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세 번째 얘기는 좀 전 작업은 이제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그 국공립 초등학교였고요. 저희가 뭐 이런 뭐 놀이, 건축, 사실 뭐 놀이에 관심을 가진 건 일이 없어서였는데 그런 것들을 좋게 오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대안학교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대안학교 설계를 재작년 겨울에 해서 작년에 이제 그 설계하고 짓고 이제 한 학기 정도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지낸 그 학교의 프로젝트예요. 다행히 이제 이전에 이런 작업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학생 수가 한 30명 정도 되는 대안학교였고 과천에 있는데 이 학교 안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년 전체가 그룹이 소규모고 굉장히 자유롭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어서
이 워크샵 과정에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지향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디자인을 할 때는 정말로 이쁜 말들만 다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뭐, 컵라면 자판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뭐, 이렇게 용인이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을 그린 친구인데, 뭐 예를 들면, 헬기가 이 헬기가 왜 존재하는 거냐면,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도망가야 될 때 헬기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옆에 있더라도 본인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예민하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나는 선생님을 응징해야 되는 무기도 필요하고 선생님부터 왜냐하면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막 애들 뽀뽀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싫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나온 그리고 이제 듣기에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과감한 발언과 그 발언과 연결된 이런 계획안들. 그래서 굉장히 대안학교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이제 혼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아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아이도 보통의 국공립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다르진 않죠. 같이 어울려 잘 놀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을 하는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 자체가 교육 방식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르게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사실은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바랬던 게 이 미끄럼틀이었어요. 뭐 거의 모든 왜냐하면 학교가 생긴 지 한 5, 6년 됐는데 보통의 그냥 단독주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전세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놀이터 같은 학교, 뭐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구체적으로 꼭 미끄럼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곳의 학부모님들은 아까 봤던 그 지향초등학교의 워크숍에 참여했던 어머님들 같으세요. 모든 분이. 그래서 건축주가 60명, 30명 학생의 60명 학부모님들이 거의 모든 디자인 회의를 같이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1박 2일로 MT를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런 새 학교, 새 집을 짓는다는 바람이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계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고 있는 분명히 저희가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계획안인데 이거 얘기를 딱 들으시고 이렇게 저걸 딱 꺼내시더니 자 이제 저희 설계안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것이 갖는 장점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이 설득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건축주가 디자인을 이렇게 끌어갔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체들이 여럿이죠. 선생님 계시고 학부모님 있고 아이들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밀착 인터뷰를 이제 수일에 걸쳐서 장문의 아이들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보고 이게 이제 기존 학교의 거실이에요. 작은 한 5, 60평 되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임대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한 300장의 사진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1년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찍어놨던 그 사진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4학기로 진행되고 방학이 4번이고 그다음에 뭐 학기 중간중간에 뭐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숲 학교라고 하는 야외 수업 활동을 하고요. 한 열흘간. 학부모님들은 그때가 방학이죠. 해방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기다리는. 이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계획안이에요. 땅의 형상이 이제 삼각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사연이 굉장히 긴데, 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요만하게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앞쪽에 큰 땅을 같이 사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내 가족이 학부모가 집을 짓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학교 바로 맞은편에
4채의 다세대 주택이 이제 동시에 같이 지어져요. 두 채를 같이 설계를 했고 같이 이제 지어졌는데 우선은 학교 쪽이 이야기만을 오늘 들려드리려고. 요 이제 하나가 이제 각각의 교실들이죠. 공간을 많이 확장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문이 이제 좀 자유롭게 열려야 된다거나 이제 다락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저 노란색 미끄럼틀 저걸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분지르고 가는 거죠. 자, 아저씨는 이거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던. 그리고 이제 학교 정원이 30명은 아니고 한 6, 70명을 예정하고 있는 학교고 그 공간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땅이 허용하는 전체의 면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개의 경우는 저희가 면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작게 갈 것을 권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설득할 논리를 저희가 끝까지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기했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건축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병원 같기도 하죠. 근데 대개 그 건축가들이 찍은 사진이나 작업들을 잡지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 것이 없고 철저하게 연출해서 가장 이쁜 각도에서, 심지어는 이제 사진 작가님의 바디크댕을 붙들고 그렇게 자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보정까지 요구해가면서 사진 연출된 그런 사진들이죠. 물론 이제 제가 찍은 거라 사진 작가분이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이쁜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실 얘기가 안 읽히죠. 우리가 이 학교를 지었던 속 이야기, 뭐 반년에 가까이 아이들하고 부대끼고 그다음에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부대끼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었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잘 안 읽혀요. 굉장히 많은 것이 걷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짓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건축가의 그런 작업이나 사진, 건물들을 보게 됐을 때 뭔가 보통의 집이나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이렇게 그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다락에서 내려오는 그 공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색깔도 조금은 그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공사비나 이런 게 어려워서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협찬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실제로 다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 학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조금은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서 그랬던 그 이미지가 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자재 후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던 어려움들도 좀 있었고요. 과천 마을 어귀에 있어서 이제 그 관악산이나 청계산이 좀 잘 바라다 보이고 그 안에 이사 오는 날 아침에 막 허겁지겁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학년별 교실들의 모습이죠. 이제 진짜 사진이에요. 진짜 생활, 진짜 모습. 아침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여기는 모든 운영과 살림과 그거를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하세요. 일단 올려놓고 이제 한 차례 이제 휴식을 하시는 중이죠. 제일 큰 강당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직접 이제 그 미끄럼틀 밑에 책꽂이에 책을 넣으려고 갖고 올라오는. 전 사진만 찍지는 않았어요. 같이 열심히 짐도 날랐답니다.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곳에서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통합 수업을 많이 하고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 이제 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어떤 분은 그 텃밭으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여기가 다 이렇게 없어지고 주차장이 될지 모르는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져 있는 그 땅을 아이들이 이제 갖고 가고 있어요. 자기들 놀이터로. 그래가지고 바깥 놀이터의 모습이고 뭐
이런 회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다른 주변 대안학교들하고의 뭐 특별한 수업이나 워크샵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건축적으로 굉장히 뭔가 세련된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뭐 빛이 쫙 이렇게 제가 아까 우리 장난감집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이런 일상에 그러면 전혀 뭐 관련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즐겁고 활발하게 증폭되어질 수 있는 배경으로서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건축 자체가 너무 이렇게 도드라져서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저희 집을 졌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실 집 안에 페인트로 칠해진 집에 처음 살아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쁘다고 생각한 화장실, 세면대 이런 거 저희도 처음 해본 거죠. 근데 뭐 자기 집도 불편하게 졌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렇게 욕망하던 어떤 것들은 실제로 삶에 있어서 다소 좀 불편함을 동반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직접 집을 지어보고 많이 느꼈었고, 그런 것들이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을 수 있는 공간이거나 재료의 쓰임 이런 것들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만들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같은 공간인데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이터, 뭐 직접 다 만들고 갖고 가고, 저희가 바라보는 이런 아이들의 그런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쪽에 마당을 집과 건물을 분리하고 여기에 마당이 생기면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 같고 학교 앞쪽에 마당을 어떻게 쓸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가들의 일정 정도의 배려 혹은 기획 이런 것들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아까 제가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처럼 결국 건축이 시작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지어진 이후 이 본인들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직접 그 놀이터를 만드는 모습이죠.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어서 지금은 훨씬 더 그럴듯해져 있어요. 네. 한 폭이 한 4, 5m? 바로 옆은 이제 밭이에요. 거기는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그 할머니들한테 혼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사실은 이렇게 나무가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집이 지어진 곳에도 이만큼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나무를 베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지기 땅이기는 했는데 이제 이 삼나무가 굉장히 많이 밀식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게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죠.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근데 집을 지어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리고자 하는, 건축가는 건축가 나름의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흔적, 이야기, 기억, 나무가 높이가 굉장해요. 한 20m, 30m 정도 되는. 그걸 이제 건물에 이제 재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동반하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건조와 그다음에 실제로 집의 인테리어나 외장재를 사용하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나무를 베어냈어요. 살릴 나무들은 최대한 살렸지만, 근데 처음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날 이제 이제 잔치를 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하는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이제 그 나무를 베어낸 것을 굉장히 책망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저를 비롯한 그 나무를 베어내는데 일조했던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그만큼의 나무를 심으마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어쨌든 이 학교는 이런 건축가가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고 땅을 만나고 뭐 이랬었던 이야기들로 한없이 이렇게 많은 켜가 쌓여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만들어가게 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다행히 전까지는 정원이 한 학년이 한 4, 5명이었는데 1학년이 10명 넘게 지금 그 입학을 하게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얘기는 이제 아주 작은 한 평도 채 안 되는 장난감 집에서 시작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 사실 도시의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간히 저희가 이런 건축 작업이나 이런 것들 외적으로 도시를 뭐 흔한 말로 연구한다고 하는데, 연구하다기보다 도시를 어떻게 보면 읽는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도시, 서울에 있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곳곳의 장소들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잘 몰랐던, 혹은 우리가 좀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끄집어냈던 이런 이야기들을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곳은 구로공단이었어요. 구로공단이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제조업 공장이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보나 기술 산업이 이제 발달하게 됐고, 제조업 공장이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게 필요 없어진 거죠.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역 자체가 변모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생기게 된 잉여의 공간들, 정확히는 워낙 제조업 공장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도로 폭이 넓고 블럭의 크기가 커요. 공장 땅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쇼핑 아울렛 매장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기는 하는데, 가로 환경이 굉장히 이제 좀 건조하고 불편한 여의도 같은 거죠. 그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건물하고 건물 사이의 간격이나 폭들이 거의 100m에 육박할 정도로 넓다 보니까 이제 가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 발단이었었고,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로공단이라고 일컬어졌던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흔적, 땅이 갖는 이야기죠. 도시가 갖는 이야기, 뭐 여공들, 뭐 이곳 구로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가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지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가보면 옆에 있는 이런 커튼월의 공장들, 정말로 이렇게 정말 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나올 법한 그런 IT 첨단, 최첨단의 그 테헤란로 못지않은 건물의 이제 그 외관들을 가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흔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게 이제 인사동이나 뭐 삼청동, 뭐 그 정림건축재단 있는 서촌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뭐 여기에는 한 20개 정도의 건물이 있는 곳 안에 서촌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개의 건물이 들어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이야기가 굉장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속성이나 어떤 그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어쨌든 저희 연구는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멀리서 조망하면 연구할 때만 해도 이런 건물들이 지는 중이었는데, 이제 끝나서 여기 공사를 할 때는 이 건물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이었죠.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길하고 이 인도를 합쳐가지고 좀 그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이제 오픈 스페이스들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좀 흥미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각 건물들의 어떤 폭들이었어요. 상당히 넓었죠. 이제 그 거리에서 포착되어지는 굉장히 건조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단서를 잡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뭐 이제 내려다보면 그런 아울렛 매장들에 있는 그 쇼핑을 위한 매대라든가 파고라가 있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휴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테이블들, 그다음에 이제 길을 빨리빨리 걷는 이런 사람들, 여기서 포착되어진, 그리고 그나마 이런 공간 안에서 뭔가 본인들의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한 곳은 숲을 만들고 한 곳은 광장을 만들고 한 곳은 이제 아주 넓은 도시적인 스케일의 파고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최초의 아이디어였었고요. 이 작업은 구로구청의 의뢰로 시작이 됐는데 차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그 어떤 사업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설계, 기본 계획밖에는 하지 못하고 실제 이제 컨스트럭션을 위한 실시 설계는 진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 이제 저희 나름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길이 이제 이거는 굉장히 도시적인 스케일에서의 큰 방 접근이었었고 요 각각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길과 건물 요 사익 공간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를 아주 자잘자잘한 공간들을 가지고 다양한 스케일의 이런 것들이 이 커다란 세계에 저희는 이제 이걸 퍼블릭 룸이라고 하는 명칭, 공공의 방,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 구나시에서는 광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제 유럽 가면 광장인데 우리나라에 왜 광장이 없어? 그래서 광장을 만들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건물하고의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건축계에서는 지금 그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의 자리를 지금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간간히 회자되기도 해요. 그게 너무 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좋은 곳에 있고 좋은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리적인 요인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저희 얘기들을 이런 모형이나 이제 이런 계획안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하는 건축가들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떤 행위나 스토리를 기획하는 것을 이제 저런 그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이야기와 도시적인 크기의 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작업을 좀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그 항공사진의 모습인데 아까 공사 중이다 이런 건물도 이미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실현하고자 했던 여기까지를 아우르는 숲이 아주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 지붕도 이제 그 와이어로 된 지붕이어가지고 이쪽 편에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기는 흔히 말하는 공개공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이 개인이죠. 이 건물주가 이쪽 땅을 가지고 있고, 근데 계획을 도로와 이 사유지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계획해서 사유지 안에 그 나라의 돈이 투입이 일정 정도 돼서 이거를 함께 사용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만만한 기획이었었고, 뭐 구청이나 시가 애를 쓰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 작업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이 건물 하나에 입주해 있는 그 벤처 기업들이 한 평균 한 100개 이상이 돼요. 이 각각의 건물을 저희가 거의 다 그 분들을 모아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네 마당을 이런 의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1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거의 100회에 이르는 협의와 뭐 그 중앙부처 그다음에 뭐 구청, 시청 이렇게 했었는데 현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밀도 있고 흥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루한 이야기에 가로막혀가지고 그거를 타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바닥이나 나무를 좀 심는 것, 그 와이어로 루프를 만들고 이랬던 것으로 이제 우리 이후에 사무소가 그 개념적인 계획을 받아 안아서 실설계를 진행하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남았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이제 도시적인 얘기는 여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도만 보시고 이렇게 심장처럼 생긴 이 부분 여기가 명동이에요. 명동이고 남산타워가 이쪽 편에 있고요. 케이블카 타는 곳에 여기로 올라가게 되고 리라 초등학교하고 애니메이션 센터가 이제 이쪽 편에 있죠. 이 애니메이션 센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를 이제 어떤 만화를 위한
골목,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기획을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했었던 게 흔히 말하는 어떤 장소를 브랜딩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발상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천에 가면 만화의 거리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불쌍한 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유흥가 골목 맨 초입에 막 둘리 갖다 놨는데 그 둘리는 매일 밤 술 취한 취객들의 토사물과 이거를 이제 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컨텐츠가 도시 공간을 관광 특구로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아주 천박한 관광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도시가 굉장히 저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기획을 같이 그러면 한 두세 달 하는 조건은 그런 거였어요.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하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해줄 수는 없고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획을 하자.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정부 부처나 시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기획이라 함은 멋진 이렇게 마스터 플랜의 그림이에요. 조감도.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짠! 그래서 2015년 만화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욕망을 하죠. 근데 어쨌든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만화가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때 이제 요새 굉장히 뜨고 계신 그 미생의 윤태호 그 작가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소신 발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만화가들의 애환과 그 어려움과 그다음에 이제 부천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것 필요 없다. 정말로 작가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대중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기획들을 이제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 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심지어는 막 한두 평도 안 되는 작은 아주 작은 어느 집 앞에 텃밭에 주목하기도 하고 바닥에 깔려져 있는 이렇게 재료들, 골목들. 다행히 여기가 흥미있었던 거는 이렇게 이 길의 인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 언덕이 굉장히 이렇게 흥미가 있어요. 언덕이 있고 옆에 이제 골목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이제 워낙 그 관광객이 많아져서 골목길 안쪽으로 게스트하우스들이 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대단한 건물을 지으시지 마시고 만화에 그러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만화를 접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이 그렇게 컨텐츠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획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례를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명동이라고 하는 것과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 그리고 시나 중구나 어느 지역을 뭔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와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특정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도시 공간에 이렇게 좀 수술하듯이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어야 하고 없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고 허황된 아까 말씀드린 부천 그 술집 골목에 서 있는 그 둘리 같은 모습을 우리가 도시에서 또 보지 않으려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것에 사실은 앉아 계신 그 분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참여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었고요. 마지막 장소는 탑골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린공원이죠. 탑골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종묘고요. 여기가 이제 종묘공원. 시에서 이제 이 일대와 이 일대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서울시에서는 좀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의 놀이터예요. 어르신들의 압구정동, 어르신들의 정말 홍대라고 불러요.
놀라운 풍경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저희 가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못 하셨는데 이유는 들어가시질 않으세요. 탑골공원을 지나는 가시지만 이 뭐 그 낙원상가 가시기 위해서 이 안을 쉽게 들어가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포진을 해 계세요. 검은색, 회색의 옷을 입으시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노숙자의 차림이나 이런 종묘 앞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인분들 같은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들이 사실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되죠. 젊은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는 어르신들을 배려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동이라든가 밑에 이제 청계천 이런 데를 연결하고 있는 루트기는 해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북촌, 서촌 이렇게 해가지고 청계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의 서비스를 가지고 어르신들과 그 젊은 세대들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섬처럼 남지 않을 수 있는 건축적이지 않은 기획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여러 도시들의 사례들로부터 이제 시가 많이 그래도 그 학습이 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됐었던 작업이었고 저희가 이제 건축이나 물리적인 측면을 이제 연구하는 한쪽 파트로 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가면은 종묘 앞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뭐 전국 바둑 대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풍경이죠. 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풍경이고 이제 저 사이사이를 조금은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바카스 아주머니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이 어르신들 사이사이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풍경이 잠깐 점심시간에 멈추게 되면 이제 그 근처에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당들이 포진을 해 있죠. 이 풍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뭐 사회학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노인에 대한 복지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미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었고 또 최근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종묘 앞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문화재긴 한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펜스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셨죠. 그래서 이때 한참 연구를 할 때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과연 어디로 가실까? 이 종묘공원이 일일 이렇게 떠안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대략의 통계치로 약 한 3,000명, 요 사이트 안에서만 탑보를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을 육박을 해요. 이분들이 오시는 이렇게 포괄하는 에어리어가 수도권까지를 다 포괄을 하고요. 인터뷰를 해보면 뭐 안산, 뭐 인천, 뭐 여기저기서 다 왜냐하면 이제 교통이 무료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들고 오시면 이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장기 바둑 두시다가 내려가실 수가 있는 그런 정말로 어르신들한테는 홍대 앞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풍경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였던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나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일하거나 이러지 않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가꿔가고 읽어갈 수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여러 인생 이모작 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획들을 가지고 다행히 뭐 어르신을 위한 무슨 콜라텍을 크게 짓겠다거나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건축적인 작업을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어떤 공간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장치와 지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 작업은
건축가가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집을 만들고 길을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거의 한 10개 이상의 부처가 동시에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기획이 끝나고 마지막 회의가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종로구의 담당 부서들이 전체가 다 와서 이 각각의 기획들을 본인들의 그 기존의 각 부서에서 진행하던 사업들과 어떻게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좀 꾸려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드문드문 보여졌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숨겨졌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시공간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인데 누군가한테는 사실은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뭐 그런 것들이 꼭 정치적인 이슈에서만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기반으로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로 요새 굉장히 이렇게 그 뜬 동네죠. 서촌. 그 박성택 국장님 사무실이 있는 여기 가면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 힘은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만들어낸. 전에 어떤 건축가가 시간이라고 하는 재료 앞에서는 어떤 건축물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거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뭐 건축에서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재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 시간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가 풍성해졌고 기억이 많아지고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면 도시 서울에서 서촌이 그렇게 현재 뭔가 주목받고 조금 안타까운 상황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은 그 시간이 주는 많은 이야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건축가들이 작업하고 있는 판교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죠. 그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죠. 이거는 뭐 한 명의 건축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필휘지로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집 한 집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는 이미 다 들어섰고 보면 굉장히 이쁠 수 있죠. 이 각각의 블럭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산세의 모형들. 근데 여기는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건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것은 서촌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건축가가 개입하지 않은 많은 곳들이 본인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지어지고 부서지고 이게 이제 적층되어진 반면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세워진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런 공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살만하다고 느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망설였어요.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이 건물이 등장을 했죠. 저희 꼬맹이들과 한 2번 갔었는데 우주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는 이 건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나 고민이 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데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어떤 생각과 개념 이런 것들이 오롯이 구현되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존중할 만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던 장소였었죠. 뭐 올해 얘기를 하려고 끄집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좀 여운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해서 서울 성곽이 있었던 그 장소. 물론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서 보시면 알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죠. 제가 제 기억에 동대문에 관련된 어떤 그 사회초년생 시절에 작업을 했을 때 이 동네 가면 그 고교 야구하는 그 딱딱하는 배팅 소리가 늘 들렸고 거긴 공짜로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면 그 몇몇 그 동문 아저씨들이 소주팩 들고 와서 막 이제 시간 많으신 아저씨들이 응원하는 그랬던 모습. 그다음에 한쪽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어떤 도시적으로도 특별한 풍경이었었던 모습들, 이런 기억과 여운들이 너무 우리가 갖고 싶었던 그 욕망하던 너무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로 이렇게 좀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일순간에 이런 그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건축 쪽에서 의미 있는 두 개의 그 어떤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공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상암동 그 난지공원 뒤에 가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이제 마포 그 석유 비축기지라고 하는, 산업시대 때 이제 석유를 저장해 놨어야 되는 굉장히 큰 탱크가 있는 공간인데, 이곳이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올림픽 이후에 방치가 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 공간이, 이게 이제 실제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큰 대공간이 석유가 담겨 있던 탱크가 많이 있고,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그게 이제 이런 시간이나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이 발표가 됐죠.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섬세한, 그리고 아주 그 좋은 방향으로의 건축가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좀 지켜보고 하는 것도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모전이 처음은 굉장히 괜찮아요. 진행하면서 그것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뭐 시장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시스템, 불합리한 시스템 안에서 또 하나의 것이 이제 서소문박 그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천주교 그 성지이고, 서소문이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나가는 곳으로 이제 사용되던 문이었고, 서소문 밖에서 이제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이제 참수를 당했었죠. 그래서 요 공원이 이제 그런 그 역사 문화의 기억을 간직하는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안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현재의 이야기로 이렇게 더 씌우면서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자세, 태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은 작업들만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의 일상은 많은 경우가 집을 많이 설계를 해요. 이 그림은 75세 정도 되신 어느 할머니께서 이제 전 연락을 하셔가지고 집을 짓고 싶으시다. 근데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대개 집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30대 후반이거나 40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일가를 이루셔서 50대 중후반, 70이 넘으신 분이 이제 연락을 하셔서 주택을 짓고 싶으시다. 찾아가서 만나 뵀는데 이제 이 수첩을 펼치셨는데 이제 일기장에 그냥 이렇게 적으신 거였어요. 대개의 경우는 건축주분을 처음 만나면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 듣고 1시간 반을 설명을 드려요. 이런 집을 짓는다는 거는요, 뭐 돈도 많이 들고요, 설계비도 비싸고요, 막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한 2시간 동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70년 동안 생각해 왔던 내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집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첩에 꼼꼼히 적으신 거를 쭉, 그러니까 마치 이분이 살아오셨던 아이를 어떻게 키웠고, 그래서 나는 왜 이 땅을 마지막 내가 살 집으로 정했고, 우리 영감을 내가 왜 설득을 했고, 그리고 왜 나는 서울에 좋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 영감이 살던 인천의 그 옛 동네, 아주 옛스러운 정말 말 그대로의 동네, 그 공원 밑자락에 있는 노인정 옆에 있는 땅을 왜 내가 가서 살려고 하는지를 쭉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빽빽히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로 지어진 설계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도면, 평면과 인면과 단면이 막 이렇게 뭉개져 있는.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의도는 되게 명확하게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바깥에서는 뭐
마당에 밥솥을 걸어야 하고 밥솥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뭐 아이들을 1층은 그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이제 여생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려고 하시고 2층에 정말로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을 짓겠다고 하셨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류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50쯤 됐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친분관계에 있는 분의 소개로 뭐 이렇게 되는 일이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건물의 최종 모습은 보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설계가 다 되고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설계를 참 잘 의논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제 뭐 좋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집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집이 100원에 지어져야 된다고 하면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예산이 한 50원 그러니까 절반밖에 없으셨는데 그게 도저히 맞춰도 안 되는 범위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친한 할아버지의 이제 친한 진짜 친구분의 아들이 이제 건설회사를 조그맣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짓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저도 이거를 이 비용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으려면 이렇게 이제 많이 바꿔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설계에 대한 변경과 공사를 저희는 넘겨주고 설계까지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뭐 다 지어진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가서 그리고 이제 허가나 이런 거에서도 참 사연이 많고 그랬었는데 요는 뭐냐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생을 온전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시기도 하시고 너무 저는 듣기만 해서 그때 찍었던 뭐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집을 의뢰하실 때 집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10장, 20장 이렇게 쭉 글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국어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제 국문학과 교수고 해서 글 쓰는 거가 훨씬 익숙하셨던 분들이죠. 다 지어진 집인데 어쨌든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본인이 뭔가 건축을 하고 싶다, 건축을 상상할 때 건축가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한 100장 정도의 사진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나서 사진을 쭉 보여주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선생님, 저는 지붕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마당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 보고 그걸 다 조합을 해달라는 건지 이게 이제 너무 구체적인 이쁜 집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여운을 두고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좋죠. 어떤 분은 오래된 집에 한 40, 50년 된 집에 도면을 들고 오시죠.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부시고 일부를 새로 할 것인지 하는 집이 가지고 있는 이미 기존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체의 이야기, 상황들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주 저 남쪽에 있는 하동이라는 데에서 한 10대 채 차밭을 이렇게 갖고 오시고 이제 차에 대한 거를 교육하고 이제 홍보하시고 이러는 차에 대한 책을 하시는 이제 어르신을 만나게 됐었어요. 이제 당연히 차 사업을 하고 계시죠, 아드님이. 처음 만났는데 이제 시베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하동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야 신라이 시대에 중국에서 차가 처음 들어와서 그 차를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차가 잘 자랄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이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쌍계사 주변에 하동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곳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하동에는 그 시베지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차 씨와 차의 꽃하고 이제 찻잎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런저런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차가 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커피에 밀려서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그 탄식과 그다음에 이제 차를 좀 많이 이제 즐겨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명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 제다 명인이신데 그런 걸 상상하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딱 다소곳이 앉아서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따라주실 줄 알았는데 보이시는 이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 먹는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탁 해가지고 차 이렇게 쭉쭉쭉 따라주시더라고요. 차는 가까이 두고 편안하게 즐기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흔히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했던 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를 멀리하게 된 불편함. 그렇게 차를 즐기다가 차가 좋아지면 그때 다기도 사고 그다음에 앉아서 다도도 하고 다식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3, 40년 동안 사셨던 집터에 아주 땅이 보잘것없어요. 옆에는 농협 창고가 큼지막하게 있고 사실 이런 차를 판매하고 전시하고 뭔가 하는 공간은 좀 주변이 그럴듯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이제 오설록 티뮤지엄이나 이런 데가 그런 데 있죠. 이분들이 이제 생활하셨던 주택과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 이제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내 마지막에 어떤 꿈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로 끝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차를 알리고 사람들을 맞이할지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만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사실은 예쁜 얘기들만 들려드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을 해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이런 이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건축주도 집 지면 10년 늙는다고 그러고 건축가도 뭐 행정기관하고의 싸움, 어려움, 뭐 불편함, 그다음에 비용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렵지만 뭐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잘 지내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사진이 같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하루 묵게 된다거나 그 저희가 설계한 어느 공간에 이럴 때 그 이야기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가 예측한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집이 도움을 주면서 배경으로 존재해 줄 때 좋은 건축이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일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축가다 나는 건축가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네,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건축과 학생이다. 네, 건축과 학생. 집을 짓고 싶다. 네, 많은 분들이 집을 짓고 싶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오늘 권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손 들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주시고 질문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는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기 처음 이렇게 와보시니까? 네, 딱 이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부러운 게 제가 항상 꿈꿨거든요. 11월 이 정도의 단풍이 든 이 마로니에 공원 옆에 미술관에 가서 토요일 11시에 건축 강의를 듣는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는 여유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시기 괜찮으신 거죠? 네. 11시가 딱 좋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인상적으로 본 것은 사실은 그 학교 프로젝트하고 대안학교 프로젝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도시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저는 그냥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서울이 지금 한 1,000만 정도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그 중심부로 보통 요즘은 이제 도시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인구들이 다시 들어오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 안에서의 어떤 개발 압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개발 압력을 받아서 아까 여러분도 잠깐 보셨지만 동대문도 있고 마포도 있고 서소문박도 있고 서울역 앞에 고가 사도도 있고 해서 그 압력들을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떤 유행처럼 그게 좀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짓고 싶은 건축가로서 특히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사회적 상황, 압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역 앞 고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뉴욕에 가면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주도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주도해가지고 뉴욕의 이제 그 공중 그 가로였던 것이 이제 그 쓰임이 이제 그 다 쓰임을 다 하게 돼가지고 그곳을 이제 그 사람들이 걷는 보행 공원 아주 긴 그런 공원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좋은 사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고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남길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혹은 뭐 서울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그런 패러다임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언제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뭔가를 부시는 것에 그렇게 큰 망설임이 없었어요. 거기가 부셔지고 금방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노후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특히나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상업적인 그 이유들과 혹은 그 노후화됐고 불편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사회적인 그 동의가 됐었는데 이제 점차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세 또 화두가 돼서 이제 마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들을 일부러 이제 찾는 것, 우리도 빨리 도시 재생을 해야 해. 야, 우리 그렇게 쓸만한 오래된 것이 뭐가 있을까? 서울역 앞에 고가, 마포의 석유 비축기지, 뭐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있었죠. 그 마포 석유 비축기지 같은 경우도 사실 방치된 게 제가 알기로 한 30년 이상이 돼요.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은 방치된 시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쓰임을 어느 것이 다 하게 됐을 때 왜 우리는 그 이전부터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못하고 버려뒀다가 이렇게 덮어뒀다가 유행처럼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 재생시키지 않으면 뭔가 서울이 굉장히 또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 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그 박성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어떤 모종의 압력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부분을 재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어떤 건물을 공공의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그곳이 가져왔던 혹은 그것을 필요로 했던 그 사회 전반의 어떤 동의나 그런 것들 없이 어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치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급하게 기획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찬반이라고 하는 이분법화되어진 것으로 이슈화가 돼서 할 거냐 말 거냐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간으로 사실 그것을 차분히 준비하고 기획해야 되는 시간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서울역 앞 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고 이러는 시간이 아니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너는 동의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이슈가 굉장히 저는 사실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렇게 크고 도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많은 뭐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것들이거나 뭐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뼈저린 기억도 저희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장소와 상황과 그곳을 사용할 사람들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온전히 합의되기는 어렵겠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견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그 지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의 그 소지를 안고 간다. 그래서 결국 답은 저는 사회적인 아주 이렇게 깊은 소통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중들을 앞에 앉혀놓고 전문가가 양분되어져서 전문가끼리 공방을 하다가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냥 그걸 쳐다보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성숙하지 못한 그 소통의 방식들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이랑 놀이에 최근에 관심을 갖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신혜미라고 하고요. 그 앞에서 사례 보여주셨던 사례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특히 이제 대안학교 같이 설계하시면서 그 건물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지만 옆에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놀이터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어른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만드실 때 사례를 들어주셔서 좋고 작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 내려니 그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라는 그 대상은 예측할 수 없다예요.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모든 예측 가능한 그 경우의 수를 다 늘어놓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고, 뭐 놀이의 기구가 됐든 아니면 놀이의 공간이 됐든 뭔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배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담을 저는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은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책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추천사를 써줬는데 사실 뭐 어떤 작가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외국의 그런 좀 창의 있게 설계되어져서 만들어진 이제 놀이터 사례를 한 100여 개 정도 소개하는 그냥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있는 놀이터는 이제 흔히 아주 정형화된 놀이기구 4-5가지가 놓여져 있는 형식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놀이기구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들보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창의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가지고 미끄럼틀에서 미끄럼만 타지 않고 시소에서 시소만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이야기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를 증폭시켜주고 훨씬 더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이나 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험은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어른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데 아이들만큼은 저는 예측 불허의 상황, 예측 불허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창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보다 이제 그것을 내가 다 예측해서 뭔가를 물리적인 어떤 그것을 디자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다 되어졌을 때 단 한 번도 저희가 생각했던 그렇게만 아이들이 쓰는 거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는 뭐 미술관이나 뭐 도서관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여기서 책 읽고 여기서 휴식하고 이렇지만 아이들은 전혀 특히 놀이공간 안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대신에 재료나 이런 측면이
조금 더 많이 고민이 되고 실험적으로 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위험스러워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전한 놀이터, 그거는 아이들의 놀이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그 놀이터 전문가가 우리나라 놀이터 와서 보고 뜨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의 놀이터는 집에서 다 CCTV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터는 은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조금 위험스러워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잘 사용되어지지 않아, 놀이터에 잘 사용은 안 됐는데 크게 건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재료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 저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는 정성규라고 합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소장님께서 어떤 건물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되게 고통스러운 한 가지 안을 낸다고 하셨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셨는데, 뭐 거기서 주로 핵심을 찾는 게 이제 뭐 형태적인 거라든지 뭐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공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오히려 소장님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미팅, 또 누굴 만나고 그런 조건들을 듣는 과정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주된 생각을 가져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조금은 한쪽 편의 얘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건축을 이해할 때 이제 특히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말도 있고 건축이라는 말도 있고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면 뭔가 그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가의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결과물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 건축은 많은 경우에 건축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의 건축물을 공모전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승인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아무리 작은 집을 짓더라도 그 과정을 이제 아주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관된 그런 거는 있는 거는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물리적인 어떤 실체 단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과정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건축가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이 안 된다고는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취향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만 과정에서 거기까지를 상대방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게끔 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끌고 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전적으로 저는 건축가의 몫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가마다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는 곳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한데 작은 디테일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큰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하든 작은 건물을 설계하든 어떤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잡고 화장실을 가고 창문을 열어서 팔을 괴고 그럴 때 결국 건물을 만나는 부분은 그런 작은 부분들이어서, 저희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싶고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중요해요라고 말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대답이 되잖아요. 좀 두루뭉실하니까. 뭐 저는 공간에 특별히 애착이 있어요라든가, 저는 뭐 이런 DDP처럼 뭐 이렇게 꿀렁꿀렁한 형태에 관심이 많아요. 이러면 저 사람 좀 스타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진척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시간이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권영표 소장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11시도 이 자리에서 뵙겠고요. 다음 주에는 김광수 소장이 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건축학개론 보셨죠? 그 건축학개론의 사무실로 나오는 커튼홀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각도의 그 건축 이야기를 들려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